이미지 분류입니다. 이미지 분류는 그 이미지 한 장 어떤 그 전체를 보고 대표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뭐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건 고양이, 이건 뭐 신발, 이건 불량품처럼 이름표 하나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그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의 답을 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를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박스로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진의 대표 정체성을 고르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분류는 현장에서 우리가 1차 자동 분류기 이런 형태로 자주 쓰입니다. 뭐 병원에서는 뭐 정상이다, 이상이다 이런 의심을 빠르게 나누고요. 또 제조업에서도 정상이다, 불량이다라는 걸 1차로 선별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거죠. 원래를 보기 전에 여기 몇 가지 정의와 평가 지표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클래스. 자, 클래스는 분류 대상 범주. 그러니까 모델이 맞춰야 하는 정답 후보들의 종류. 이걸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자동차 이런 것처럼요. 카테고리 목록 자체가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클래스 수가 늘수록 모델은 더 세밀한 특징 구분 능력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레이블이 있는데요. 레이블은 각 이미지에 부여된 정답 정보. 네, 그러니까 그 개별 데이터에 실제로 붙어 있는 정답 값을 말합니다. 클래스가 어떤 정답지들의 그 보기가 모여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레이블은 그 중에 그 해당 이미지의 실제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고품질 레이블은 이미지 분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사람이 수동으로 분류한 데이터가 그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요. 밑에 이 탑 K. 예, 여기에는 뭐 여기 K에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1, 뭐 3, 5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도, 어큐러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탑 K 여기 뭐탑 1 어큐러시 뭐탑 3 정확도, 탑 5 정확도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건 뭐냐? 그 정답이 상위 몇 개 안에 예측 안에 들어가면 맞았다라고 보는 지표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확률이 높은 어떤 예측이 그 정답인지 보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이 어, 만약에 3라고 하면 3개 안에 뭐 5 이러면 5개 안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사실 클래스 수가 많거나 클래스의 어떤 경계가 애매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탑 1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뭐 3나 혹은 5까지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데이터 편향. 데이터 편향은 학습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배경 혹은 특정한 각도, 특정한 조명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편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는 그런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성능 저하가 유발되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을 잘해야 된다. 뭐 그래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 이야기해 봤습니다. 모델은 그 이미지 전체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런 후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죠. 이때 그 어떤 정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탑 K 그 정확도 혹은 클래스별 성능 이런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모델이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배경을 외우지 않도록 이렇게 데이터 편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데이터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CNN에서 그 앞단은 특징 추출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뒷단에 있는 분류기는 그 특징을 바탕으로 클래스 확률을 계산합니다. 결국에 좋은 특징을 얼마나 잘 뽑았냐가 그 분류 성능을 크게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도 그 데이터 분포를 꼭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하고 실제 그 배포 환경에 있을 뭐 조명이나 각도나 뭐 여기서처럼요 배경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 셋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또 클래스의 어떤 불균형을 보정하는 거, 또 그 좀 더 나가서 혼동 행렬 분석하는 것까지 함께 봐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또 중복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과일을 분류하는 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오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과 사진이요. 만약에 그 늘 같은 뭐 나무 배경, 뭐 어떤 특정한 뭐 마루 위에 뭐 이런 식으로만 그 찍혀 있으면 모델이 그 과일보다 배경 자체를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공장에 있는 불량품 검사도 이미지 분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제품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게 정상이다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뭐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95%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이미지 분류 모델이 될까요? 정확도가 95%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편향 혹은 클래스의 불균형, 균형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클래스가 불균형하게 되면 실제적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도라는 건 그렇죠. 그 정확도 하나만 보면 함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클래스별 성능이나 재현율이나 혼동 행렬이나 혹은 실제 그 배포 환경에 있는 데이터까지 함께 봐야지 우리가 성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클래스, 뭐 레이블, 용어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차이를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클래스하고 라벨, 레이블 혹은 라벨 차이 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 딱 명확한 그 차이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정답 후보는 클래스, 그죠? 그리고 레이블은 실제 정답, 그죠? 네,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델이 낸 어떤 그 예측값, 프레딕션을 모델이 낸 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블에 있는 그 값과 비교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거죠. 자, 객체 인식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객체 인식. 이건 이제 그 객체 검출력, 이미지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느냐, 예, 또그 물체가 있다 없다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위치까지도 함께 찾는 문제, 예, 이게 객체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있다 혹은 고양이가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 아래에 고양이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공이 있다, 예, 여기까지 말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앞에서 어떤 분류 자체, 분류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라면 검출하는 것은요. 그리고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 어디에 예, 이걸 동시에 이제 풀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력 자체가 더 복잡해지겠죠. 당연히 계산량도 학습 난이도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객체 검출에서의 핵심 개념들을 조금 더 볼까요? 바운딩 박스가 있어요. 객체의 위치를 사각형으로 표시한 정보다. XY, with height 또는 뭐 X1, Y1, X2, Y2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 모델은 클래스와 함께 박스 좌표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체가 이미지 어디에 있는지 그 사각형으로 둘러싸서 표시하는 정보를 말해요. 사람이 그 사진에서 강아지를 보고 여기 있네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 컴퓨터는 좌표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형태 XY with height랑 그다음에 X1, Y1, X2, Y2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왼쪽 위 뭐 모서리의 좌표 XY에서 시작해서요. 그 해당 크기 박스의 너비와 높이를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여기 x1, y1, x2, y2 이거는 이제 좌표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50,80에서 뭐 170, 280까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표시하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 뭐 약간의 계산식만 넣으면 서로 변환 가능하겠죠. 뭐 이제 욜로 같은 모델은 여기에다가 그 한 가지 변형을 더 써요. 그러니까 중심 x, 중심 y 이런 형태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값으로 써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아도 좌표 예측을 할 수 있죠. 중심 박스 전체의 중심 좌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높이, 너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그 좌표 예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운딩 박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객체 검출을 하는 모델이 단순히 뭐 이 사진에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각 박스 요 안에 강아지가 정확하게 요 좌표의 요 사각형 안에 있어라고 이렇게 위치와 함께 예측을 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보통 네 클래스도 맞춰야 하고 박스 좌표 4개도 정답 박스에 최대한 가깝게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중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맞출 게 많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IOU 자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두 유니온요, 두 어떤 그 박스가 차지하는 전체 영역 중에 위에 인터섹션 즉 겹치는 영역, 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누는 거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측 박스와 정답 박스가 얼마나 겹쳐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값은요 나누기 이제 그러니까 유니온 분의 인터섹션으로 나오니까 값이 0하고 1 사이 있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IOU 값이 0이다. 그러면 두 박스가 전혀 안 겹치는 게 되죠. 그럼 이거는 예측 자체가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0.5 그러면 절반 정도 겹친다. 네, 그럼 뭐 반 정도 맞췄네. 뭐 이런 수준이겠고 만약에 1이다 이러면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1이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건 이게 픽셀 단위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픽셀 단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정말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 쉽지 않은 거냐? 자, 만약에 정답 박스가 강아지 얼굴에 딱 맞게 그려져 있다고 한번 해봐요. 강아지 얼굴. 근데 모델이 예측한 거는 강아지 얼굴에 있는 그 털색이랑 뭐 예를 들어 옆에 이제 뭐 풀밭인데 이제 가을이야. 그래서 갈색 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강아지의 털도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예측한 박스는
이 전체를 살짝 비껴서 옆에 풀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강아지 얼굴의 일부분은 겹칠 테고요. 그렇죠. 합집합을 하면 두 개의 박스를 합친 영역이 되니까 넓어지겠죠. 그러면 비껴날수록 점점 분자 부분은 작아질 테고 분모, 합집합 부분은 이제 영역이 커지니까 커요. 그러면 IOU 값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요 0.5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아요. 어, 뭐 이제 여기에 일반적으로 IOU가 0.5 이상일 때 올바른 검출로 판단한다. 예, 뭐 데이터셋 평가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예,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벤치마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쪽에서 먼저 그 규칙을 썼어요. IOU가 0.5 이상이면 맞춘 거로 치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업계 표준처럼 굳어졌다고 합니다. 더 엄격하게 우리가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걸 우리가 뭐 0.75든 0.9든 올려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벤치마크를 할 때 여러 단계로 측정해서 평균을 내기도 해요. 뭐 MAP라고도 있는데 네, 그런 값을 그 모델의 성능 지표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다음 실시간성. 예. 프레임마다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하는 요구사항. 그냥 이제 1초에 몇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 영상은 여기 뭐 자율주행 CCTV 모바일 앱에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정확도와 속도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영상은 보통 1초에 30프레임 그죠? 그래서 30 fps로 흐르죠. 네, 그 모델이 한 장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 1초가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영상이 처리될 때마다 30초씩 밀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한 자율주행이든 뭐 CCTV든 어떤 뭐 그런 분석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모델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도메인마다 적용하는 도메인마다 다를 텐데 도메인이 뭐 자율주행이다. 그렇다면 요구 속도는 최소 30 fps 이상이어야겠죠. 그래야 차선을 변경한다. 혹은 뭐 장애물이 인식됐다. 이런 거 할 때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CCTV 같은 경우에 CCTV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보면 그 뭐 미아 찾거나 이런 거에도 많이 응용을 하는데 CCTV도 한 15에서 30 정도의 FPS를 요구 속도로 갔습니다. 그래야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을 아주 늦게 발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우리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있고 거기 그 앱을 보면 사용자가 이렇게 봤을 때 사용자가 그 카메라 앱을 켜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라거나 이런 걸 확인할 때 말이에요. 이게 끊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동을 이렇게 하면 그 카메라를 이제 움직일 때 말이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곤란하겠죠. 예.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20에서 30 정도의 그 요구 속도를 갖습니다. 근데 물론 실시간이 아니어도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료 영상 같은 거 진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통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이제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게 굳이 실시간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정확도가 훨씬 중요한 거니까요. 음. 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그 사진을 검색하거나 하는 것도 검색해서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서 배치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한 장이 뭐 1초 걸렸다.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여기에 정확도 그리고 속도가
속도와 정확도 트레이드 오프가 다른 구조가 존재 어,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걸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하고 속도는 거의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키우고 우리가 이걸 깊게 만들면 정확도는 올라가요. 하지만 솔직히 이걸 그 깊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느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가볍게 만들면 빠르겠죠.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모델을 고를 때 내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이걸 먼저 정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뭐 자율주행에서 만약 뭐 0.1초 차이로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확도는 좀 양보하고 속도를 우선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사람인 줄 알고 브레이크가 팍 밟혔는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암을 놓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거죠. 뭐 사실 엔지니어의 몫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검출기 구조. 네.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요. 객체 검출 모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접근 방식이 사실 완전히 다른데 2단계 검출기도 있고 1단계 검출기도 있습니다. 2단계 검출기는 뭐 말하자면 그 신중하게 하는 거, 그죠? 1단계 검출기는 이제 스피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는데 RCNM 이런 게 대표 모델, 2단계 대표 모델, 그다음에 1단계는 이제 욜로 시리즈, 요런 게 1단계의 대표 모델이겠습니다. 2단계 모델은 그래요. 말 그대로 두 단계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후보 영역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객체가 있을 만한 후보 영역을 이렇게 뭐 몇 개 뽑아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후에 그걸 2단계로 넘겨서 그 후보들 각각에 대해서 이게 강아지냐, 박스 좌표는 정확하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먼저 보고 그다음 그 1대1 면접 보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겠죠. 하지만 느리겠죠. 예,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후보 뽑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다시 하나하나 더 다시 검사해야 하고 뭐 이러니까요. 네, 1단계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합니다. 후보 영역을 안 뽑아요. 그걸 안 뽑고 이미지를 그냥 한 번에 쫙 보고 그 자리에서 박스, 클래스 동시에 예측 퍼벅 하는 거죠. 예. 욜로 이름 자체가 you you only look once, 한 번만 본다. 그죠? 사진을 이제 격자로 이렇게 쭉 나눠 놓고 그 각 격자 칸마다 여기 객체가 있냐 없냐, 예. 있으면 박스는 어디냐 이렇게 한 방에 팍 처리하는 거죠. 빨라요. 하지만 그 정확도는 2단계보다는 당연히 살짝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욜로도 이제 그렇게 빨리 나눴는데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사실 그 격차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른 게 최우선이면 욜로 계열 쓰는 거죠. 그 자율주행이든 드론이나 뭐 라이브 스트리밍 분석하는 거나 이런 거 말이죠. 정확도가 중요한 거면 네, 그러면은 예, 의료 영상 같은 거 분석할 때 그리고 뭐 위성 영상 분석 이런 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요즘에는 그 아까도 좀 전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욜로 버전들이 상당히 그 정확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균형 잡히게 그냥 한다 이러면 최신의 욜로 버전을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어떤 객체의 외곽선을 막 픽셀 단위로까지 다 따서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뭐 이제 마스크 그 RCNN 같은
그런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써야 되지 않나. 뭐 그렇습니다. 음.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이학습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전학습이 있는데요. 그 요건 대규모 일반 어쩌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한테 미리 세상을 보여주고 시작하자. 예,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이건 강아지고 저건 고양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이미 일상에서 그 수많은 사물을 본 적이 있는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걸 보여줘라 하는 게 또 중요한 어떤 육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사전학습이 딱 그런 건데요. 모델을 처음부터 우리가 그 우리 데이터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일반 데이터셋으로 그 말하자면 세상의 기본 패턴이다 하고 알려주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사전학습 단계예요. 그래서 사전학습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죠. 이미지넷. 뭐 이미지 분류의 어떤 뭐 표준이랄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클래스도 뭐 1000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분야에서 이제 유명한 거예요. 뭐 강아지, 자동차, 의자, 바나나 같은 뭐 그런 일상의 사물의 종류가 만 1000개 이상 뭐 그렇게 있고 뭐 당연히 데이터도 막 1000 몇백만 장 걸친 그런 거대한 데이터셋. 여기서 학습된 모델은 뭐 선이나 모서리, 그 다음에 질감, 색 조합, 또 어떤 부분의 형태 이런 것들까지 다 기초적인 걸 익혀서 나오게 돼요. 모델을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하면 유용하겠죠. 왜 유용할까요? 자, 신경망에서 우리가 그 앞쪽 층, 그러니까 저수전층은 거의 모든 이미지 문제에서 그냥 비슷한 특징으로 학습을 해요. 가로선, 세로선, 뭐 곡선, 뭐 색깔의 경계, 질감,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강아지 사진이든 아니면 뭐 의료용 그 엑스레이 사진이든 뭐 위성 사진이든 혹은 뭐가 됐든 결국은 픽셀들이 이루는 어떤 기본 패턴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고수준층으로 갈수록 특정 도메인의 특징에 맞게 눈이다, 코다, 뭐 이건 자동차의 바퀴다, 이거는 암의 어떤 뭐 종양의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학습 모델은 이제 어떤 특정한 이미지들의 전체 기본적인 문법을 이미 다 배운 상태로 딱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뒤쪽 부분에서 우리 문제에 맞는 걸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미지넷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코코 이런 것도 있고요. 오픈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파인 튜닝이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뭔가요? 이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가르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인 튜닝은 그 영어 단어 의미대로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이미지넷 얘기했는데 이미지넷으로 그 모델이 사전 학습을 했다고 해요.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자동차, 의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한 1000여 종의 클래스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훈련이 됐어요. 근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게 뭐 폐렴이냐, 뭐 간 아니냐, 뭐 이렇게
라는 거를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출력 때는 그 클래스 수도 다르잖아요. 아까 봤던 거는 한 1000개 막 이런데. 근데 우리는 지금 금방 얘기한 거 사진 폐렴이냐 아니냐. 그럼 2개. 그죠? 도메인도 당연히 다르겠죠. 일상적인 사진, 뭐 고양이, 강아지, 아기 뭐 이러다가 갑자기 시커먼 화면에 의료 영상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이때 파인 튜닝을 합니다. 사전학습 모델에서의 그 어떤 가중치를 시작점으로 이제 가져다 놓고 우리의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출력층이 그 새로운 문제에 맞게 갈아 끼워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실무한다면 당연하겠지만 99% 이상은 파인 튜닝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학습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오픈 AI, 뭐 구글, 메타 이런 데서나 하는 거고 보통 일반 회사나 뭐 연구자, 학생 이렇다면 사전 학습 모델 위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표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파인 튜닝을 하는 거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전이 학습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내용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정 특징 추출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파인 튜닝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버전의 파인 튜닝이겠어요. 그러니까 초기층은 고정, 손 대지 마 이 말이고요. 마지막 분류기만 새로, 그것만 새로 하자. 그래서 계산이 가볍고 데이터가 적을 땐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 전이학습의 가장 빠른 방법.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 건 그 사전학습 모델을 일종의 그 특징 추출기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미지를 받아서 마지막 분류기 바로 전 단계까지 처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게 그 이미지의 어떤 그 고수준의 특징을 가진 벡터가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특징 벡터 위에다가 새로운 분류기만 하나 딱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 맞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새로운 분류기는 단순한 형태의 신경망 한 층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SVM이나 로지스틱 같은 전통 머신러닝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럼 이제 장점은 빠를 테고 좀 더 가벼워질 테고. 근데 이게 단점은요. 도메인이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이 잘 안 나와요. 여기도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도메인 차이가 크면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학습된 특징이 우리의 본 문제와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 위에다 분류기만 얹었다 해봐야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라서 이제 뭐 고전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특징을 추출해서 부분의 파인 튜닝을 한 후에 다시 전체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걸로 먼저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싶으면 이제 전체로 무거운 방법으로 옮겨가는 이런 거겠죠. 도메인 차이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사전 학습 데이터 그리고 그 우리의 문제 목표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 거냐 이게 차이가 너무 크면 전이학습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그런 거고요. 효율성이요. 그 효율성이라는 건 그렇죠. 전이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효율성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성능이 좋다 아니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적은 자원 혹은 적은 자원 그렇죠. 적은 자원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적은 자원으로 성능을 좋게 내자라는 게 효율성의 어떤 그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 뭐 여러 가지요. 데이터를 절약할 수도 있고 학습 시간이 줄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 자체가 그렇죠. GPU나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혹은 뭐 하다못해 전기세도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이미지를 받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도메인에 사전 학습 모델이 있나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있다.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얼마나 있나, GPU 자원은 얼마나 되나, 실시간 추론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다음에 성능이 만약 그렇게 했는데 부족해.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데이터 증강도 할 거야? 뭐 도메인 적응을 바꿀 거야? 아니면 자기지도 학습 뭐 이런 걸로 또 더 가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전혀 학습이 어떤 우리가 학습의 내용을 봤을 때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신경망 혹은 딥러닝 관련된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강의가 한번 끊어서 올라가네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봬요.